미국 물가가 다시 내려왔어. 7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4% 올라 6월에 3.5%보다 상승률이 낮아졌지. 생산자 물가도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오르지 않았어. 이 숫자가 나오자 9월 금리 인상 전망도 줄었고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기 시작했지. 그런데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4.7% 가까이야. 최근 10년물 국채 경매 금리는 4.683%였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야. 30년물 경매 금리는 무려 5.2%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 물가는 내려가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줄었는데 왜 장기 금리는 오히려 높은 수준에 머무는 걸까?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미국 주식뿐 아니라 한국 반도체를 볼 때도 금리가 다르게 보일 거야.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오해부터 풀어야 해. 연준이 미국의 모든 금리를 직접 정하는 건 아니야. 연준이 직접 움직이는 건 아주 짧은 금리야. 은행끼리 하루짜리 돈을 빌릴 때 기준이 되는 금리지. 그런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돼. 앞으로 10년 동안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10년 동안 돈을 묶는 위험까지 가격에 들어가. 이 위험 보상을 어려운 말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 장기 국채 금리는 크게 미래 단기 금리 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나눠볼 수 있어. 쉽게 예를 들어볼게. 친구에게 내일까지 100만 원을 빌려준다면 세상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작아. 그런데 10년 동안 빌려달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 1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고 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도 알 수 없지. 내가 빌려준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그 불확실성만큼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돼. 지금 미국 장기금리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났어. 물가가 예상보다 차분하게 나오자 2년물처럼 짧은 국채금리는 내려가는 쪽으로 움직였어. 반면 10년물과 30년물은 상대적으로 덜 내려왔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도 다시 벌어졌어. 연준이 다음 달에 어떻게 할지는 조금 편해졌는데 10년 뒤까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아직 불안한 거야. 그럼 장기 투자자들은 정확히 뭘 걱정하는 걸까? 원인은 크게 세 가지야. 첫째는 물가가 내려오긴 했지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이야.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보다 3.4% 올랐고 근원 물가는 2.5%였지. 몇 달 전보다 분명 낮아진 숫자야. 하지만 연준이 장기적으로 원하는 물가는 2% 수준이야. 그리고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건 PCE 물가지수야. 즉 방향은 내려오고 있지만 물가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는 이른 거야. 여기에 유가라는 변수가 있어. 7월 CPI는 말 그대로 7월까지의 가격을 보여주고 지금 움직이는 에너지 가격은 다음 물가에 반영될 수 있어. 중동의 공급 불안이 다시 커지고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계산이 달라져. 운송비와 생산비가 올라가고 그 비용이 제품 가격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장기채 투자자는 한 달 CPI만 보지 않아. 앞으로 몇 년 동안 물가가 다시 튈 위험까지 계산해. 그 위험이 커지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지. 하지만 이것만으로 10년물 4.7%를 설명하긴 부족해. 지금 시장에서 더 큰 변화는 미국 정부의 돈 사정이야. 미국의 7월 재정적자는 4,320억 달러였어. 이번 회계연도 누적 적자는 약 1조 8천억 달러까지 늘었어. 회계연도가 2달 남았는데 전년도 전체 적자를 이미 넘어섰지. 적자가 난다는 건 정부가 쓰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야. 세금으로 부족한 돈은 국채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빌려와. 적자가 커질수록 빌려야 할 돈이 늘어날 수 있고 시장에 나오는 국채 물량도 많아질 가능성이 커져. 여기서 채권의 기본 원리가 작동해. 물건이 많아지는데 사려는 사람이 그대로라면 다 팔기 위해 가격을 내려야겠지.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률은 반대로 올라가. 그래서 국채 공급 부담은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어. 국채 경매를 보면 이 과정이 더 쉽게 보여. 미국 정부가 10년짜리 국채를 판다고 해보자. 투자자들은 원하는 금리를 써서 주문을 넣어. 사겠다는 사람이 아주 많으면 정부는 낮은 금리를 제시한 사람에게도 국채를 팔 수 있어. 반대로 수요가 약하면 더 높은 금리를 원하는 투자자까지 받아줘야 해. 그래야 준비한 국채를 모두 팔 수 있지. 그래서 국채 경매는 정부의 신용만 보는 행사가 아니야. 현재 가격의 10년짜리 미국채를 누가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는지도 확인하는 자리야. 이번 10년물 경매에서는 4.683%가 찍혔고 30년물은 5.2%였지. 30년 동안 돈을 빌려주려면 5%가 넘는 수익률을 줘야 거래가 성립한 거야. 이건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로 정했는지와는 다른 문제야. 정부가 얼마나 많이 빌리는지, 투자자가 얼마나 긴 위험을 감수하는지가 같이 들어가. 여기서 두 번째 오해도 하나 풀어야 해. 재정적자가 4,320억 달러라고 해서 그 숫자를 그대로 장기금리 상승 원인이라고 보면 안 돼. 7월 적자에는 지급일이 앞당겨진 영향도 들어가 있어. 이 효과를 조정해도 적자는 약 3,330억 달러였고 1년 전보다 18% 늘어난 수준이야. 즉 헤드라인 숫자는 조금 부풀려졌지만 재정 부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여기서 세 번째 원인이 연결돼. 바로 기간 프리미엄이야. 10년 동안 금리가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으면 투자자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돈을 더 달라고 해. 이게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구조야. 예를 들어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동시에 정부 부채는 계속 늘고 국채도 계속 쏟아질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럼 단기금리 전망은 내려가도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10년물은 버틸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앞으로 호텔 숙박료는 내려갈 것 같지만 10년 예약을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지. 물가도 모르고 세금도 모르고 10년 뒤 상황도 모르는데 가격을 고정하라고 해. 그러면 장기 계약을 하는 사람은 그 위험만큼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거야. 지금 미국 장기채에서 벌어지는 일도 비슷해. 그리고 이 장면은 처음 보는 것도 아니야. 2023년 하반기에도 미국 10년물 금리가 크게 뛰었어. 당시 장기금리 상승에는 기간 프리미엄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 국채 발행 증가와 양적 긴축,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같이 영향을 줬지. 지금과 2023년이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야. 당시에는 연준의 높은 기준금리도 훨씬 큰 변수였어. 하지만 공통된 작동 원리는 있어. 연준의 다음 결정만으로 10년물 금리를 전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게 주식 투자자에게 중요할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정부만 내는 이자가 아니야. 시장에서 여러 장기금리의 기준 역할을 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영향을 주고 집을 살 때 장기 주택대출 금리에도 연결되지. 기업 입장에서는 돈 빌리는 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 특히 지금 AI 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고 발전 설비와 냉각시설도 만들어야 해. 이 투자를 전부 회사 현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외부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기업도 많아. 그런데 장기금리가 계속 높으면 AI 데이터 센터의 자금 조달 비용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 이건 최근 AI 시장에서 더 중요해졌어. 예전에는 AI 투자에서 먼저 봤던 게 GPU였어. 지금은 데이터 센터와 전력, 그리고 그걸 지을 돈까지 같이 봐야 해. AI 수요가 아무리 강해도 돈 빌리는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 투자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 한국 반도체도 여기서 연결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공급해.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계속되면 HBM과 서버용 DRAM 수요에도 연결될 수 있어. 반대로 높은 장기금리가 투자비를 계속 올리면 일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 그러면 메모리 수요가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도 주문이 들어오는 시간이 뒤로 밀릴 가능성은 생겨. 주가를 계산할 때도 10년물이 중요해. 예를 들어 5년 뒤 큰돈을 벌 회사가 있다고 해보자. 그 미래 돈을 오늘 가치로 바꿔야 현재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계산할 수 있어. 금리가 높으면 미래의 돈을 더 많이 깎아야 해. 그래서 같은 이익 전망이라도 10년물 금리가 오르면 주가에 붙는 배수가 낮아질 수 있어. 특히 미래 성장 기대가 큰 기술주가 더 민감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왔다는 뉴스 하나만 보고 기술주의 모든 조건이 좋아졌다고 보면 부족해. 단기 금리 부담은 낮아졌는데 장기 할인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미국 정부는 계속 국채만 찍으면 되는 걸까? 미국 국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안전자산 시장이야. 은행과 연기금, 보험사와 각국 중앙은행이 계속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최근 장기 국채 경매도 국채를 못 팔 정도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금리를 줘야 팔리느냐야. 투자자들이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도 시간이 지나며 늘어나. 그러면 정부 재정에서 이자에 쓰는 돈이 더 커질 수 있어. 그 돈을 다시 빌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재정과 금리가 서로 연결되는 구조도 강해질 수 있지. 다만 여기서 또 과장하면 안 돼. 재정 적자가 크다고 10년물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도 없어. 경기가 갑자기 크게 꺾인다고 해보자.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몰릴 수 있어.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고 수익률은 반대로 내려가. 즉 공급이 많아도 경기 침체 공포가 더 강하면 장기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장기금리는 항상 힘겨루기야. 한쪽에서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계속 공급해. 반대쪽에서는 전 세계 투자자가 그 국채를 얼마나 사고 싶은지 결정해. 여기에 물가와 성장 전망까지 들어가. 결국 가격은 이 네 힘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돼. 그럼 앞으로 미국 10년물은 어떻게 움직일까? 여기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어. 먼저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시나리오야. 앞으로 CPI와 PCE가 계속 낮아져야 해. 유가도 진정되고 서비스 물가까지 둔화되는 모습이 필요해. 그러면서 미국 고용과 소비가 천천히 식는 거야.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줄고 시장도 미래 단기금리를 낮춰잡게 돼. 여기에 국채 경매에서 강한 수요까지 확인되면 더 좋아. 같은 국채를 더 낮은 금리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미래금리 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이 같이 내려갈 수 있어. 이 경우 성장주에는 할인율 부담이 줄어들어. AI 투자의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질 수 있고 한국 반도체에도 우호적인 금융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 두 번째는 지금처럼 높은 금리가 오래 남는 경우야. 물가는 천천히 내려와서 연준이 추가 인상까지 하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 재정 적자는 계속 크고 국채 공급 부담도 줄지 않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단기금리는 안정돼도 기간 프리미엄은 높은 상태로 남을 수 있어. 10년물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구조야. 이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이 더 중요해져. 할인율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배수가 올라서 주가가 오르기는 어려워. 기업이 실제 이익을 더 많이 만들어야 높은 금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야.
AI 기업도 똑같아. 투자가 늘어난다는 발표보다 그 투자로 실제 매출과 현금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중요해져. 마지막은 장기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야. 여기에는 악재가 하나만 나와서는 부족해. 먼저 유가나 서비스 물가가 다시 올라야 해. 물가가 예상보다 강해지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동시에 국채 경매 수요도 약해진다고 해보자. 투자자가 장채를 사려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거야. 여기에 재정적자 우려까지 커지면 미래 단기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어. 이 시나리오에서는 주식의 부담도 가장 커져. 성장주 배수가 눌리고 기업 조달 비용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이야. 특히 돈을 많이 빌려 투자해야 하는 산업이 먼저 민감할 수 있어.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 물가가 내려가는데 장기금리가 계속 높다면 연준은 뭘 할 수 있는 걸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동결하면 짧은 금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하지만 장기금리를 원하는 수준으로 마음대로 고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장기금리는 재정정책과 국채 공급, 민간 투자자의 위험 판단까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은 통화정책만 보면 절반만 보는 셈이야. 미국 정부의 재정도 같이 봐야 해. 그럼 재정적자만 보면 되는 걸까? 그것도 아니야. 정부가 국채를 많이 찍어도 전 세계 투자자가 더 많이 사면 금리는 내려갈 수 있어. 그래서 실제 경매 결과를 같이 봐야 해. 발행 금액보다 주문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최종 낙찰 금리가 시장 예상과 어떻게 달랐는지가 중요해. 즉 정부가 얼마나 파느냐와 누가 얼마나 샀냐를 같이 봐야 해. 이 영상의 설명이 틀렸다고 볼 조건도 있어. 미국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부담이 계속 큰데도 장기금리가 크게 내려간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지금 장기금리의 핵심을 국채 공급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져. 경기 둔화와 안전자산 수요가 공급 부담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뜻일 수 있어. 반대로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도 10년물과 30년물이 더 올라간다면 의미가 달라. 그때는 연준보다 재정과 기간 프리미엄이 시장 금리를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커져. 결국 미국 물가는 내려가는데 10년물 금리가 높은 이유는 모순이 아니야. 연준이 결정하는 짧은 금리와 시장이 결정하는 긴 금리는 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야. 물가 둔화는 미래 단기금리를 낮추는 힘이야. 하지만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장기간 돈을 묶는 위험은 반대쪽에서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 10년물을 볼 때는 다음 연준 회의만 기다리면 부족해. 미국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지, 그리고 쏟아지는 국채를 시장이 어떤 금리에 받아주는지가 핵심이야.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